이번 코너는 대학신문 기자가 직접 기사를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24시 초대석, 오늘의 초대 손님은 안동대 신문의 이영훈 기자입니다. 이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대학교 신문사 39기 이영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영훈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는요. 사라져가는 이 땅의 터줏대감 호랑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주 늠름한 호랑이의 사진이 커다랗게 실려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죠. 지금부터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학교 신문에 이렇게 호랑이 이야기를 담게 된 기획 의도가 궁금해요. 네, 우선 6월은 의병의 날, 현충일, 민주항쟁 기념일, 6.25 전쟁 등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사람의 역사에 의해 또 사람의 역사에 가려져 세상에서 잊혀지는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6월을 맞이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독자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싶었고, 우리 민족에게 익숙하면서도 친근한 이 호랑이를 주제로 한다면 저희들의 뜻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호랑이 기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호랑이가 우리의 옛 이야기나 속담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정작 호랑이의 기본 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호랑이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호랑이는 고양이과의 아종으로 평균 몸 길이는 2.5에서 3m, 몸무게는 300kg까지 육박하는 거대한 맹수입니다. 이 거대한 몸으로 최대 60km의 속도를 낼 수 있고 5m까지 점프를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유연하며 사람보다 안구 세포층이 한 겹 더 두꺼워 야간 시야가 밝은 야행성 동물입니다. 먹이로는 사슴, 토끼, 들소 등의 초식 동물부터 늑대, 표범, 곰 등 육식 동물, 그리고 과일, 견과류, 풀 등의 초본 식물까지 다양한데요. 하루 평균 5에서 60kg의 먹이를 섭취할 수 있지만 짧은 사냥에 특화되어 있는 신체 특성상 사냥 성공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한 번 실패한 사냥감은 다시 사냥을 하지 않아 온종일 굶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네, 최대 60km로 달릴 수 있다니 정말 빠른 동물인데요. 우리가 흔히 맹수의 제왕이 호랑이냐 사자냐를 두고 굉장히 논쟁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맹수들과 달리 호랑이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호랑이는 다른 고양이과 맹수들과는 달리 물을 아주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야생의 호랑이는 5에서 6km의 거리를 한 번에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수영에 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이 줄무늬 또한 호랑이에 빠질 수 없는 특징입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호랑이도 그 개체별로 줄무늬의 문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치매 살균 효과가 있어 자가 치료에 능하다는 점 또한 호랑이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호랑이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호랑이는 4,300만 년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미아키즈로부터 진화한 고양이류의 아종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현재의 고양이류와 스밀로돈이라고 불리던 검지 호랑이 계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검지 호랑이는 1만 년 전까지 지구상에서 번성했지만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초식 동물이 멸종을 하면서 이 먹이 부족 등의 문제로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고양이류는 고양이 속과 표범 속으로 나뉘는데 호랑이는 사자, 표범, 설표 등과 더불어 표범 속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호랑이의 종은 총 9아종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호랑이 아종은 인도차이나 호랑이, 말레이 호랑이, 수메트라 호랑이, 벵골 호랑이, 남중국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등 6아종뿐이라고 합니다.
네, 호랑이가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니 정말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로 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주세요. 네, 앞서 현재 지구상엔 9아종 중 6아종밖에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마저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914년까지만 해도 약 10만 마리이던 야생 개체수가 2014년엔 약 5천 마리로 줄어들었고 2016년엔 약 3,890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와 새끼 호랑이를 포함한 불법 포획, 먹이사슬 파괴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돌아오는 호랑이 해인 2022년에는 더 이상 야생의 호랑이를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암담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호랑이는 어떤 종류였고 또 특징은 어땠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흔히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와 같은 종으로 아무르 호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호랑이 종 중 가장 북방 지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체온을 유지하기에 알맞게 털이 길고 빽빽하며 몸집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의 호랑이를 백두산 호랑이로 칭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리산, 소백산, 금강산, 태백산 등 깊은 산속이라면 어디서든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습지가 많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했던 한반도의 특징은 호랑이에겐 좋은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 한반도 호랑이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한반도의 호랑이의 역사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데요. 선사시대의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함정에 빠진 호랑이와 새끼를 거느린 호랑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고구려의 수렵도 그리고 삼국사기 등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담, 무당호랑이 설화 등을 통해 예로부터 호랑이들은 우리의 선조들과 연관돼 왔음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선조들은 예로부터 이 호랑이를 공포와 용맹함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한반도 호랑이가 사라지게 된 게 일제강점기 때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당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는 해수구제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해수구제 정책은 사람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해수를 구제한다라는 명분으로 한반도 내의 야생동물을 퇴치, 포획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조선 총독부는 정호곤이라는 호랑이 퇴치 부대를 만들어서 이 전국의 호랑이를 마구잡이로 포획하기 시작하는데 이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네, 그럼 대대적으로 호랑이를 포획하는 일을 벌였다는 건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당시 해수구제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계획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 해수구제 정책은 호랑이 외에도 표범, 늑대, 곰, 스라소니 등 동물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들이 생태계에서 담당하는 역할, 위치 등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고 이것은 생태계의 질서 파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의 통과에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위장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의 통과에 대륙으로 뻗어나가길 원했지만 어느 산맥에나 서식하는 사나운 맹수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늘 커다란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한반도의 야생동물을 무차별하게 잡아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15년부터 1924년까지 총 89마리의 호랑이가 1933년부터 1942년까지 총 8마리의 호랑이가 남획을 당하게 된다.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이 땅에서 호랑이가 멸종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해수구제 정책이 아니었다면 호랑이가 멸종위기 동물이 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 백두산 호랑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또 지금 경과는 어떤지 전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환경부는 이 백두산 호랑이를 지역 절멸 야생동물로 선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1994년 중국과의 국교 수립을 기념으로 수컷 백두와
암컷 천지를 들여온 이후 압록, 금강 등 많은 호랑이를 국내로 들여와 교배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1년에 고작 4, 5일밖에 되지 않는 호랑이의 짧은 임신 가능 기간 특성상 번식이 쉽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 많은 호랑이가 잦은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연이은 합사, 교미로 인해 세균형 신장염, 일궤양, 폐혈증을 앓고 폐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남한에서의 야생 호랑이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재 야생에 남아있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에 산림청은 이전의 실책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호랑이 보존을 위해 백두산 호랑이 보존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네, 백두산 호랑이 보존센터라는 게 있네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백두산 호랑이 보존센터는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국내 백두산 호랑이의 유전 자원을 확보하고 종 보존을 목표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백두산 호랑이 보존센터는 19살 수컷 2만, 15살 암컷 1청, 9살 수컷이 7살 남매 1과 2 등 5마리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 호랑이 보존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적으로 만든 작은 호랑이 숲에 이 호랑이를 방사해서 보호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 호랑이 숲의 전체 면적은 4만 8천 제곱미터로 국내 단위 동물 중 최대 활동 공간이라고 합니다. 좁은 활동구역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호랑이가 생활하며 번식하기에 가장 체계적이고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호랑이들의 모습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일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5월경에 실제로 이 호랑이 보존센터의 숲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한청과 오리 2마리의 호랑이가 태양빛 아래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그저 호랑이의 발길이 닿는 대로 최대한 자유분방하게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백두산 호랑이 보존센터 측은 호랑이 숲의 환경으로 호랑이들의 운동량이 이전보다 풍부해졌으며 스트레스 반응이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만 19살인 두만이는 노령으로 인해 사지의 퇴행성 관절염과 양쪽 앞다리에 뇌형성 발톱이 있어서 보행에 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육 환경 호랑이의 평균 수명이 17세에서 20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노령 호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두산 호랑이 보조센터 측은 통증 조절을 위한 소염 진통제, 사료량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두마니의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도록 주위 환경을 관리하는 등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동안 저희가 관심 갖지 못했던 호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는데요. 끝으로 호랑이라는 동물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각별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또 앞으로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영훈 기자의 의견도 전해주실까요? 네, 많은 속담, 설화, 민화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호랑이는 예로부터 우리에게 공포와 용맹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권에서는 흰 털을 가진 호랑이인 백호를 하늘의 사신 중 한 영물로 여기며 신성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그들이 왜 지금에 와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지, 누구의 책임이며 과연 이 땅의 진정한 터줏대감은 누구인지 저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야생의 호랑이를 직접 볼 수 없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국가의 호랑이 보존 사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여태까지의 실수와 실패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철저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사로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 24시 출연 소감 여쭤볼게요. 네, 이 대학 24시를 통해 제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 한 번 더 깊게 고찰을 해볼 수 있었고, 저희 학부사 독자뿐 아니라 대학 24시 시청자분들께도 저의 기사를 소개할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흥미있고 또 뜻깊은 기사로 찾아와 주신 이영훈 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4시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